하마터면 다음 달 그 대통령 선거일에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20대 그 아프가니스탄 남성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가 다음 달 5일 그 대통령 선거일에 미국에서 모종의 총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정말 체포됐기에 망정이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체포된 용의자는요, 지난 2021년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 이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이 뭔지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오클라호마주에 지금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름은 나시르 타웨디라는 사람입니다. 자, 나시르 타웨디라는 이 남성은요, 워싱턴 DC의 뭐 CCTV를 피하는 방법, 이런 걸 막 검색하기도 했고, 또 총기 소지 허가가 필요 없는 주, 뭐 이런 정보를 온라인에서 수도 없이 많이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타웨디는요, 이 미성년자인 자기의 처남과 함께 공모를 했는데, 무려 기관총 2정, 뭐 탄약 500발 등을 사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은밀히 그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FBI한테 걸렸는데요. 자, 은밀히 온라인에서 이런 탄약 500발을 사려고 거래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만 올리면 누군가가 탁 보고, 그래, 내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낼 수 있어? 그럼 얼마 주겠다? 그러면 아, 그거 갖고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이 사람은 다행히도 함정 수사를 하고 있던, 신분을 감추고 함정 수사를 하고 있던 FBI 요원한테 그게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 돈을 한 2배 더 주면은 내가 구해주겠는데,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 오케이 했겠죠. 그러면 몇 날 며칠 어디서 밤에 은밀히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만나기로 해서 그 장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그 온라인 거래는요, 이 같은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평소에 늘 활동하는 정부 요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그 FBI 요원 중에 한 명이었고요. 현장에서 그런 FBI 요원에게 바로 체포됐습니다. 탄약 500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바로 잡아간 거죠. 그는 체포된 후에 진술을 통해서 실제로 나는 모의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선거일 그 투표 장소나 아니면은 선거 있기 전에 대규모 집회를 공격 목표로 계획을 했었다라고 모든 걸 다 전면 시인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 장관이 긴급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연방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반자동 무기를 획득해서 선거일에 미국 땅에서 대형 폭력 공격을 하려는 음모를 다행히도 우리 FBI 요원이 저지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우리는 미국인을 해치려는 세력을 계속 찾고 조사하고 또 계속 체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편 그 타웨디가 미국에 입국한 그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또 혹시 공화당 쪽에서 이걸 또 공격 소재로 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 이것은 1년에 한 50명 정도밖에 주지 않는 그야말로 특별한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냐면 미군을 도운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목숨 걸고 미군들 위해서 이제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신상이 좀 위험한 걸 느낀다 그러면 나 미국 가고 싶은데 여기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은 미국이 도와줍니다.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인데 1년에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방 법무부가 이 타웨디가 실제로 그러면 통역사로 근무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이민국과 관련돼서 좀 무슨 어떤 업무적인 펑크가 난 것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하여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재인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신분을 속이고 은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었던, 일을 하고 있었던 FBI 요원에게 체포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허리케인 밀튼 때문에 지금 플로리다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지금 대피소도 엄청 많고, 지금 어제부터는요,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주민들은 살길 원한다면 즉각 대피하라, 뭐 이렇게 정말 심한 말로 계속 대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케인 밀튼으로 인해서 플로리다 전역에서 대규모 대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란 디센티스 주지사와 이 지역 당국은요, 최대 15피트에 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키가 뭐 보통 한 6피트 조금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뭐 대략 한 6피트만 잡아도, 그 뭐 엄청 큰 사람이긴 하지만, 6피트만 잡아도 사람 키 2배가 넘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높이의 치명적인 이 해일까지 올 수 있다면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백만 명의 플로리다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내륙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피해서 내륙으로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는 아무데나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 지역에 있는,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존 A 그리고 존 B 이렇게 막 그쪽은 나눠져 있는데, 존 A가 가장 위험한 데고 존 B는 이제 그 다음이고, 그런데 존 A는 예를 들어서 해안에 아주 인접해 있는 저지대이면서도 해안에 인접해 있는 요게 존 A, 그리고 존 B는 해안에 아주 인접하진 않고 조금은 들어섰지만 저지대인 경우, 요거 이제 존 B입니다. 그래서 존 A, 존 B 다 대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아무도 근거도 없는, 아무데나 갈 수가 없잖아요, 막연하게.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몇 개를 선정해서 지금 대피소로 선정했습니다. 이 서해안의 힐스보로라는 카운티, 여기가 아주 지금 가장 위험한데요. 힐스보로 카운티 그리고 피넬라스 카운티, 이 두 군데가 일단 지금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 템파베이 지역이라고 하죠. 사실 이 지역, 그 저지대 또 폭풍 해일에 취약한 그런 지역이 아마 이제 내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 필수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A와 B 지역 대피 구역과 또 모든 모빌홈 주택,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강제 대피 대상입니다. 강제로. 존 A, 존 B, 그리고 모빌홈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강제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플로리다 전역에서는 지금 여러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카운티별로 대피소가 마련돼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힐스보로 카운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힐스보로 카운티의 대피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대피소는 버넷 미들스쿨을 비롯해서요, 듀란트 하이스쿨, 그리고 미들턴 하이스쿨, 그리고 쉴즈 미들스쿨, 또 시클스 하이스쿨, 그리고 피조 초등학교 등등입니다. 자, 이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피조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말씀드렸던 그 학교는 반려동물하고 함께 대피가 가능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밀턴은 허리케인 5개 등급 가운데 한동안은 엊그제는 한 5등급까지 갔다가 어제는 이제 4등급으로 살짝 내려왔지만 사실 4등급, 5등급 살인적인 피해를 주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4등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상청은 이 폭풍이 현재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템파 지역에 10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 될 것이다 라면서 대피 지시를 받았다라면 당장 이행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별일 없기를 좀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8월에 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 이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을 해체한다 그러니까 구글 회사를 뭐 갈기갈기 찢어서 구글을 없애버린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구글의 이제 사업 부분이 여러 개 부분이 있는데 그 여러 개 부분을 좀 나누겠다는 것이죠. 왜? 독점적인 위치를 갖는 것을 좀 해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연방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따른 피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글의 어떤 독점적인 위치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겁니다. 연방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근거는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일정 부분 불법적인 독점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걸 근거로 지금 연방법무부가 그 판결문을 들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다. 독점적 지위를 좀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대기업 회사의 어떤 사업 부문을 좀 나누는 거죠. 자르는 거죠. 그래서 사업 일부를 잘라서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이 내용을 올리는 것을, 지금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글 사업을 몇 개로 잘라서 그중에 요거는 좀 강제적으로 매각하라라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 이제 연방법원에 다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자, 법무부는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를 보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이제 SO라고 하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이용해서 검색이나 또는 무슨 인공지능 AI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구글만의 독점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구글만의 독점적인 이점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글 측은 이 내용을 입수한 후에 구글은 뭐라 그랬냐? 이건 너무 급진적이다 라면서 소비자에게 의도치 않은 어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면서 소비자를 앞세워서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는 이제 다음 달 20일까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0일이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11월 20일까지. 그리고 이제 구글에도 사실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구글은 1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에서 한 달 더 된 12월 20일까지 구글이 자체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도 받았습니다. 강제 매각 우리는 자존심상에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또 구글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법무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구글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12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독점적인 이점을 갖지 않겠다라는 어떤 해결책을 법무부에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실제 그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에 이는 이제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잖아요. 근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 독점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기업을 강제적으로 사업을 부분적으로 쪼갠 것 중에 일부를 강제 매각시키고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언제냐?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법무부가 또 취하는 그런 조치죠. 근데 20년 전에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어떤 해체를 말씀드린 대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때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계속 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구글에 대한 똑같은 연방 법무부의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글이 이제 항소할 것입니다. 이제 항소하면 또 좀 재판 과정이 또 뭐 길어지고 할 텐데 여하튼 파이널 디시전이 어떻게 내려질지 특히 이제 구글이라니까 더더욱이 그런 관심이 됩니다. 여하튼 뭐 연방 법무부의 편을 들던 뭐 구글의 편을 들던 뭐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상관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기업체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 소비자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좋기 위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어떤 기업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경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또 가격도 낮춰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게 구글이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누가 됐든 독점적인 지위를 안 갖는 게 우리는 좋다. 뭐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이 중동 상황이 일촉즉발의 그 위기 국면이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동에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를 푸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탄야후 총리는 이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 이 문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갈등,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 또 그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등등 이 세 가지 분쟁 모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국경 지역의 레바논 국민들과 또 이스라엘 민간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그 북쪽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입장으로 보면은 남쪽에 있는 레바논 국민들, 또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한 거죠. 늘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 양쪽의 그 접경 지역의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금 현재 다 대피해 있거든요. 그 국경 지역에 집이 있으면 다 안전한 데로 대피해 갔습니다. 레바논은 더 북쪽으로 가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더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고 미국이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을 지금 한 20여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바로 지금인데, 그런 만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 중동 사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하게 미국의 입장을 역설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동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현 집권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더 늦기 전에 이 사태를 조율해야 하겠다라는 어떤 그 절실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그동안 제시해온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 조건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휴전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 헤즈볼라의 2인자인 나인 카셈이라는 사람은요, 영상 연설을 통해서 레바논 의회 의장이 지금 휴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세에 밀리는 그 헤즈볼라가 결국은 휴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또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휴전 협상이 그렇게 무조건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은 사실 좀 불확실하다. 신빙성은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레바논 정부 관계자는요,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피난민이 대거 발생하는 등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이런 입장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무조건적인 휴전이라고 해서 조금 안 믿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글날이었는데요. 어제 한글날에 한글이 망신을 당하는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그 커다란 바위에 한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쓴 한글로 된 낙서가 발견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제 딱 발견된 건 아니에요. 조금 된 거긴 하지만. 자,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한 커다란 바위에는 하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무슨 딸 이름인 것 같아요. 하람 또는 소율 또 예진이라는 그 이름과 함께 한국 사람들 이름이죠. 이게 보니까 요즘 아이들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마 딸들 이름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세 명의 이름과 함께 2024년 8월 12일 from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라는 얘기죠. 한국에서 왔다 가다. 우리 흔히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김철수 왔다 가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8월 12일 from 코리아, 하람, 소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rom 코리아는 또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 쓰고 다른 걸 영어로 쓰고 그것만 한국말로 썼으면 또 좀 몰랐을 텐데 한국말로 다 써놓고 from 코리아는 영어로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한국 사람이 낙서했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게 검은색 펜으로 커다랗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그 미국에서는 미주 한인 A씨가 이제 거기 가서 깜짝 놀라서 제보를 한 건데, 미국에서 40년 동안 거주 중인 한인인데 최근 휴가차 그랜드 캐년을 찾았다가 이 낙서를 발견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낙서를 발견하자마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글 낙서 발견 소식에 한인 관광업계도 참으로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입니다. 한인 관광업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30명, 40명씩 다 같이 인솔해서 패키지로 이 그랜드 캐년 관광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면 한국 사람들 막 3, 40명씩 막 다니는 거를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도 다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단체로 한국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잘못하면 이제 민망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관광업계는 아주 곤욕스럽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LA의 아주 투어의 스티브 조 전무라는 분은 전 세계인들이 찾는 그 그랜드 캐년 바위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됐다라는 이 소식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당황스럽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생각만 해도 창피하네요. 생각해보세요. 그랜드 캐년 가서 이렇게 많은 다른 나라 여기저기서 온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글로 된 낙서에다가 거기다 갑자기 또 영어로 또 그건 from 코리아라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막 낙서를 하는 게 딱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창피할 수 있잖아요. 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침 또 한글날 이런 소식이 알려졌어요. 자, 한국인이 애틀란타 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요즘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예로 40대 한국인 위 모 씨는, 라스트 네임이 위 씨입니다. 40대 한국인 위 모 씨는 지난 2일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심사를 받다가 입국 거절을 받고 공항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 시에 위치한 자신의 지인의 집에서 3주간 머물면서 관광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들어오면서 입국심사 인터뷰할 때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심사관은 아니 도심 명소 인근도 아닌 현대차 메타플랜드 공장만 떡하니 있고 집만 몇 채 있는 그런 시골 지역에 당신이 관광차 간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라면서 현대차에 불법적으로 현대차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러 온 것으로 우리는 판정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유로 땅땅땅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추방된 한국인 또 있었어요. 그 위모 씨라는 사람과 같은 비행기편을 이용한 또 다른 50대 한 한국인도요. 애틀란타에 있는 한 한식당에 불법적으로 취업할 계획을 갖고 왔다가 이게 어떻게 인터뷰하다가 적발이 돼서 결국은 그도 강제 귀국 조치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강제 추방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27일부터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왕복 노선을 지금은 주 7회인데 그러니까 즉 매일 한 편인데 앞으로 주 10회로 10차례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월, 수, 금 이때는 각 한 편씩을 더 추가해서 이제 두 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편되는 항공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낮 12시 40분에 출발해서 인천공항에는 오후 5시 40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편은 인천에서 오후 4시 40분에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오전 11시 1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복권. 메가 밀리언스 복권, 한인들, 제가 생각에는 우리 한인들은 복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메가 밀리언스 복권 구입 가격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5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른 데도 가격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입니다. 다른 데도 아마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복권국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이 메가 밀리언스 복권의 구입 가격은 지난 2017년에 $2로 올렸는데 그런데 이제 내년에 4월부터는 이걸 갑자기 $5로 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메가 밀리언스 측이 이걸 요청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 측은 티켓 가격 인상은 잭팟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비싸지면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저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개인가요? 그 숫자 중에서 5개, 6개를 맞춰야 되는 그 확률은 한 명이 사든 10억 명이 사든 그 확률은 수학 확률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권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내용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잭팟 당첨 확률을 높인다? 아닙니다. 단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당첨이 됐을 때 당첨금이 올라간다는가? 이걸 할 수 있죠. 그 돈이 더 많이 쌓였으니까 그런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불에서 5불로 올리면 100명 사던 게 한 70명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5불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100명 사던 게 7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거지. 이빨은 거짓말로 메가밀리언스 복권국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수익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첨금을 늘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원하는 게 있다면 당첨금을 1등 당첨금을 늘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 2등, 3등, 4등, 5등, 6등 좀 다양하게 해서 웬만하면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이런 것도 좀 당첨될 수 있게 좀 당첨 확률을 좀 여러 가지를 다양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여하튼
그 2달러에서 5달러로 올리는 것을 승인하느냐 이런 것, 그걸 결정권을 가진 거는 캘리포니아 복권위원회라는데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티켓 가격 5달러 인상안을 받아들일지의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뭐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년 4월부터는 2불에서 곧바로 5불로 되는 것이고요. 만일 못 받아들이겠다, 이걸 부결시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메가밀리언스 판매가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추첨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전국은 아니고요. 한 40여 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복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국 잠시 가볼까요? 이 한국에서는요, 이 배추 공급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배추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고, 또 비싸지만 살려고 해도 뭐 있지도 않고, 뭐 지금 아주 배추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치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당에서는요, 배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본적인 반찬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늘 머릿속에서 기본 반찬으로 생각했던 이 김치를 일부 식당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김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김치 담그기가 너무 비싸니까 김치 먹으러 식당 간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식당에서 김치를 안 주는 거예요, 또. 자, 일부 식당 업주들은요, 김치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던 그 셀프 바에서 김치만 싹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김치 좀 주세요, 반찬에 김치 좀 주세요 하고 굳이 원하는 손님에게는 적정량으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는 뭐 김치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김치를 안 줬을 때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처음에 김치를 안 줬는데 여기 저 김치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네 하고 요만큼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한식집 사장은요, 거래처에서 다음 달은 배추를 주문한 만큼 주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통보를 해 왔다라면서 물량도 없고 또 예전 가격으로 김치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김치를 달라는 고객에게 아주 그만 적은 양만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 영향을 덜 받은 포장김치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만든. 그래서 최근에 한 홈쇼핑 방송에서는요, 김치를 팔았는데 준비된 포기김치 물량, 뭐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거에서 팔죠. 준비된 포기김치 물량 무려 5,000박스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이 보통 그런 거 하면은 한 1시간씩 하거든요. 1시간은 무슨 4분 만에 김치 5,000박스가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추값이 폭등하고 또 지금처럼 귀해지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놨던 그 포장김치니까 뭐 지금처럼 비싼 가격에 팔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배추 비교적 쌌을 때 사서 만든 김치니까. 그게 이제 TV에서 홈쇼핑에서 그냥 4분 만에 싹쓸이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김치의 나라에서 김치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10개 이상의 많은 약을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는 환자들, 이 집계를 해봤더니 해마다 엄청나게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통계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양의 약을 먹는 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점차 더 고령화되면서 약을 180일 이상 먹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이상 먹어온 사람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복용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똑같은 약을 6개월 이상 계속 먹고 있으면 장기 복용. 뭐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200만 건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그 상급 대형 종합병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그런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량의 약을 오래 장기적으로 먹는 그런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회 복용 약의 수가 10개가 넘는 장기 복용 환자,
12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용은 말씀드렸죠. 6개월 이상 똑같은 약.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한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한 번 먹을 때 10개, 알약 10개 이상이면 다량 복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약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해온 이런 사람들이 130만 명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5년 사이에 53%가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 70대 환자의 실제 처방 기록을 보니까요. 고혈압약, 관절염약, 간질환약에다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위장약에 무슨 약 등등등 해서 한꺼번에 먹는 약의 숫자가 이분은 무려 19개나 됐다고 합니다. 10개가 아니라 19개. 야, 그러려면 한 서너 번에 나눠 먹어야 되겠어요. 한 번에 그거 못 먹잖아요. 자, 전문의들은 이에 대해서 10개 이상의 약들을 6개월 넘게 복용하면 약들이 서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65세 이상이고 또 어떤 약이든 장기 복용 중이고 또 복용하는 약이 10개가 넘고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이 세 개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러니까 장기 복용, 다량 복용, 그리고 고령, 이 세 개에 모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그 약 복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의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안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은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막 이것저것 많이 먹는 건 좀 피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주치의하고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얘기해서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전문의들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